알고는 싶은데 읽기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직독잡설 2부 돌아왔습니다. 윤상원 기자가 소개하는 지리의 힘 미국 편 이어서 좀 소개해주세요. 네, 1부 끝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 미국의 지리적 특성이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 패권 국가가 된 것도 이런 지리적인 이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침략받을 만한 지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축복받은 지리예요. 왜냐하면 대륙 전체를 먹었으니까 일단. 중국도 그렇죠. 중국도 아니죠. 중국은 주변 적이 많잖아. 주변 적이 많은데 자연 환경이 좋아서 그걸 가려주는 네, 팀 마샬 이거를 이제 저자에 따르면 천혜의 요새라고 한 거면 맞아요. 미국은 그냥 대놓고 너무 대륙을 통으로 먹었기 때문에 네, 통으로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그 조그마한 나라들이 투닥투닥 할 때도 자기네들은 조용히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고 군사력을 발전시킬 수 있던 그 원동력도 혼자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캐나다가 멕시코가 있기는 하지만 위협이 된다는 느낌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멕시코와 캐나다는 뭐 당연히 군사력에서는 미국과 경쟁이 안 되고 뭐 지금 현대 이제 시대로 따지자면 뭐 이제 두 국가는 다 핵이 없잖아요. 근데 미국은 핵이 있으니까 물론 이제 이거는 뭐 핵이 개발됐을 이후의 시점에 그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전에도 군사력으로 따지자면 미국의 비견을 할 수가 없는 나라들이었죠.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미국 경제에 의존하는 나라들이거든요. 나프타라고 해서 네, 그 북아메리카 그 FTA 그 자유무역 협정으로 경제에 되게 의존을 많이 하는 모양새라서 뭐 멕시코야 마약이랑 불법 이민자들이 아까 저희가 말씀했던 이민자들이 넘어와서 이제 군사적인 침공보다는 뭐 이민자 문제 이런 거로 문제가 된다면 뭐 캐나다는 사실 너무 평화로운 이웃 국가죠. 그리고 불가분의 관계이기도 하고요. 두 국가가. 그럼 미국은 되게 걱정이 없는 나라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미국이 바깥으로 진출을 한다는 거예요. 국경을 넓힌다기보다는 이제 자기의 안보를 위해서 해외에다가 군사 기지를 건설을 해요. 우리나라에도 건설을 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미군 기지가 있고. 근데 이거를 역사적으로 좀 봤을 때는 이게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이런 상황이 연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패망을 하고 이제 그때 소련과 미국의 양강 체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의 짱은 그 두 국가였으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소련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의 대표 주자였고 미국은 민주주의 자유주의의 대표 주자였으니까 이 둘이 막 싸우다가 이데올로기 싸움이라고 하죠. 이거를 이제 공산주의 국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미국한테는 안 좋죠. 왜냐하면 소련에 붙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소련이 있는 그 유럽 국가에 미국이 군사기지를 그렇게 많이 지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너네들 너 지켜줄게. 공산화 하지 마. 내가 이제 막 돈도 퍼주고 할게. 이렇게 해서 군사기지들이 만들어진 거고 실제 국경선은 아니지만 영향력으로 따졌을 때는 그래서 그렇게 뭐 국가가 확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원래 전국 각지 아파트 사는 분들이 다 강남에 똘똘한 한 채가 있고부터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분들도 자기네 본진이 안전하니까 해외에다가 막 이제 이런 뭐랄까 멀티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걸 하는 거죠. 멀티. 근데 뭐 유럽분들은 유럽 그랬잖아요. 유럽, 미국, 영국, 프랑스, 영국 그렇게 싸우다가 네. 알고 보니까 독일한테 본진이 거의 다 털려가지고 그렇죠. 쫄딱 망한 거잖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프랑스가 그랬죠. 그렇죠. 근데 그거 좀 미국은 너무 안전하니까 미국 마구마구 이제 기지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이데올로기 싸움이 요즘에 제가 즐겨본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네. 퀸스 갬빗이라고. 갑자기 그 체스 너무 재밌죠. 네, 너무 네. 재밌는. 근데 거기서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 소련과 미국의 대결이 벌어질 때 그 이데올로기 그 인터뷰를 자꾸 그 여자 주인공한테 해달라고 해요. 미국 사람들이. 근데 뭐라고 하라고 하냐면 미국 국무부가 소련에 와보니 미국인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럽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네. 근데 여주인공 안 하는 거죠. 근데 그때 그 당시에 한창 치열했던 이데올로기 싸움이 약간 체스판에까지 약간 벌어지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그 체스가 러시아의 그 국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기. 한국이 양궁과 태권도에서 압도적인 맞아요. 수준으로 압도적인데 근데 그랬대요.
러시아는 저거는 인간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체스를 잘하는 맞아요, 거다 맞아요. 했는데 딱 미국인이 이렇게 후리하게 해가지고 딱 이겨서 그게 그렇게 난리가 났다가 미국에서 우리의 여기 자유의 승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근데 실제로 세계 그 권위 있는 체스 대회에 미국인이 한 명이고 나머지가 다 거의 그 동유 그 소련 맞아요. 슬라브족 그쪽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바둑은 우리나라 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중국이 더 잘하나요? 우리가 더 잘하고 있죠. 아 그래도 근데 거의 그 쌍벽을 이런 게 한중일이고 일본도 있어요 바둑에? 일본도 잘하죠. 일본은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상대가 안 됐죠. 네, 중국이랑 우리나라 양강 체제긴 한데 그래도 커제가 이세돌을 이기기 전까지는 그래도 한국이 좀 더 앞서지 않았나요? 그 조은현 구단이 네. 이기기도 하고. 근데 이제 뭐 커제를 이긴 한국인들도 뭐 이렇게 좀 나타나고 그러니까. 근데 비슷한 성적에도 우리가 대단한 거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구가 훨씬 적은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 내보냈는데 우리가 이겼으면은 1대1이면 근데 우리가 중국도 솔직히 소련이랑 마찬가지일걸요? 그렇게 키울 거예요 기계로. 그래. 근데 우리나라 학원이 이겼다. 대한민국의 학원의 맛을 보여줘. 바둑학원의 힘을 보여줬다. 그 바둑학원에 가면 다 3만 원 애들인 거 알죠? 맞아. 서예 애들도. 그러니까 그걸 뚫고 그 열심히 한국식으로 길러낸 애들이 중국의 그 공산당 그 교육을 받은 애들이 이겼다. 그럼 한국 사교육의 힘을 보여준 거죠. 근데 그걸 이긴 건 알파고다. 그쵸. 미국의 자유가 이겼다.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진짜 이 그 지구는 뭔가 이렇게 다들 투닥투닥 하다가 결국 미국이 이기는 것 같아요. 슬프다 그거는. 그러니까 미국이 너무 땅도 봐요. 한국 봐봐. 한국은 이게 단군 할아버지가 진짜 부동산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그 미군 해병대 사령관이 한국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왜냐? 세상에 이렇게 훈련하기 좋은 땅이 없다. 이렇게 산 깎아지르고 이렇게 덥고 이렇게 춥고 이렇게 비 많이 온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 사시사철 살고 있잖아. 무려 5천만 명이나 살고 있어. 이 그렇죠. 땅에. 그런데 봐봐. 땅 파면 뭐가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 심지어 철광석마저도 질이 너무 안 좋아서 못 쓰고 석탄마저도 채산성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한국 공룡들은 다 뭐 했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그래. 미국에서 그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미국에 그 위에 5대호가 있죠. 5대호. 그렇죠. 근데 심지어 그것마저도 진짜 재수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거기가 아까 그 상원 씨가 미시건주 얘기했는데 그 안에 거기 디트로이트가 어떻게 발달했어요? 디트로이트가 호수랑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내륙은 산업이 발달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게 왜냐면은 뭐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 앞에 호수가 있어. 근데 호수가 끝이 아니야. 이게 하필이면 대서양에 뚫려 있는 거예요. 네. 아니 그것도 호수가 5개나 연결돼 있어서 그 주변이 다 그 자동차 산업의 메카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만들면 바로 그 호수에 띄워가지고 이렇게 내보내면은 대서양으로 수출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밑에는 뉴올리언스가 뚫려 있어가지고 미시시피 수온을 쓸 수 있고 위에는 5대5 수온을 쓸 수 있고 그리고 그거 알아요? 미국 동부 보면 이렇게 매끈해 보이잖아요. 지도로 보면. 네. 근데 엄청 구글어스로 확대해 보면 그 해안가 앞에 섬이 엄청 많아요. 섬. 미국 동부 해안이 의외로 섬이 엄청 많아요. 근데 섬이 많은 게 왜 좋냐면 섬이 있으면은 우리 항구에 방파제를 쌓아놓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물이 철썩거리지 않아야 배가 안정적이고 해야 배를 잘 정박시킬 수 있는 건데 미국 동부 해안은 섬이 가득하니까 자연 방파제들이 있는 거예요. 동부 해안에는. 그럼 그냥 배를 가져와다가 대면은 그 알아서 물이 잔잔해져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자연 항구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진짜 이렇게 섬세하게 마치 성공하라는 듯이 나라를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이거 미국인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 선조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 땅을 축복받은 땅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 뭔가 약간 숨겨놓은 것처럼 이렇게 자꾸 좋은 팩트를 요소를 해주니까. 근데 그냥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땅덩이가 넓은데 좋은 점들을 하나씩 뭐 이렇게 퍼즐 조각 모으듯이 모은다고 치면은 이렇게 넓으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땅이 일단 넓으면은 그게 되죠. 그러니까 결론은 땅이 넓어야 된다. 아니 근데 땅이 뭐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는 별로잖아요. 땅은 넓은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 자원은 많지만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이 미국만큼 넓진 않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캐나다, 그 러시아도 사실 그 미국만큼 기온이 좋았으면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강대국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물론 이제 러시아는 강대국이긴 하지만
제레드 다이먼드 교수가 얘기했던 게 결국은 그 지구의 강대국들은 다 그 온대기후 라인에 있는 나라들만 다 먹고 산다. 그 라인에 있는 나라들이 뭐 무슨 전 세계 경제력의 한 70%를 가지고 있다나? 그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위치 선정이 좋았다. 그런 거 보면 미국인들은 운이 좋은 게 엄청 큰데 좀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로 보면 약간 강남의 확대판 같은 느낌이라니까. 강남치고 근데 너무 커. 너무 큰 나라. 그러니까 확대판인데 예를 들면 강남 같은 경우에는 빠기 치는 거는 그 발전이 되게 강남에 몰리고 있잖아요. 네. 뭐 GTX나 뭐 그런 거 다 초고층 빌딩이나 솔직히 교통이 없는 데다가 교통을 만들어줘야지. 강남 교통 그러니까. 이미 좋은데 거기다 GTX 또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 그러니까 뭔가 자꾸 인프라를 그쪽에다가 몰아넣는 거랑 똑같아. 미국도 약간 그런 느낌. 셰일가스도 솔직히 미국에 진짜 많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것도 그 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 불공평해요. 이 셰일가스 같은 거는 뭐 좀 돌고 돌아서 한국 같은 데서 좀 나와줘야지 이게 좀 이렇게 하늘이 공평한 게 아닌가. 한국 정도에서 그저 한 우리나라 뭐 셰일 정도 나와도 그니까요. 근데 셰일이 세상에 엄청 흔한 거인 거 알아요? 셰일이 정말 흔한 자원이에요. 근데 그거를 빼내기가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근데 기술을 개발하기 힘들어. 그래서 사실 중국도 셰일이 묻혀 있는 건 엄청 많은데 중국은 미국보다 훨씬 깊이 묻혀 있는 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아직 기술도 안 되고 그렇긴 한데 전 세계적으로 이게 셰일이 없는 땅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정말 아예 없어요. 존재조차도 하지 않는다. 매장조차도 안 돼 있다. 진짜 그러기가 쉽지가 않다. 근데 사실 이걸 보면은 이 책을 보면은 약간 미국의 약간 운 좋음을 약간 이렇게 알리기 위해 쓴 책 같달까? 이거 쓴 사람이 영국인인가요, 근데? 영국인이죠. 근데 영국인들이나 미국인들은 뭔가 자기들이 그 약간 일종의 그 형제 관계라고 생각을 하다 그쵸. 보니까 앵글로색슨족이니까. 이 사람들 책을 읽어보면 약간 뭔가 이렇게 우쭐우쭐하면서 이렇게 약간 겸양을 이렇게 하려고 최선을 다한 노력을 그런 하는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책 자체가 사실 나왔을 때 미국이 쇠락하고 망해가고 있다, 쇠락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조금씩 나올 때예요. 이때가 팀 마샬이 이 책을 썼을 때가 2015년도에 영어판이 처음 출간이 되고 1년 후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돼서 한국어로 번역돼서 이제 나왔었는데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미국이 좀 예전 같지가 않다 이런 위기론들이 많이 나왔던 거죠. 근데 이 책이 그때 나오면서 아니야 미국은 예전 같지 않다고 니네들이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야 지리적으로 봐봐 이렇게 좋은데 미국은 절대 망하지 않아. 맞아. 이런 의도로 약간 썼고 책에도 사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미국이 쇠락한다고들 하지만 이렇게 천혜의 환경에서 미국은 절대 쉽게 쇠락하지 않을 것이다. 맞아. 그리고 미국의 인구가 고령화하지 않았다. 뭐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어디 위협할 만한 국가도 없고 그리고 사실 그 또 하나의 변수는 그 아까 남궁민 기자가 얘기했던 그 셰일가스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경제가 돌아가려면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에너지는 석유에서 나왔는데 이 석유를 위해서 중동을 그렇게 중요시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걸프전도 일어났고 뭐 이제 9.11 테러도 그때 처음으로 일어난 뒤에 다시 이제 중동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계속 중동과 치고 받았는데 이제 셰일가스가 완벽하게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빼올 기술도 너무 완벽하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중동에 휘둘리지 않아도 국가 안보가 휘둘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환경까지 갖춰졌으니까 너무나 완벽히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또 미국의 이제 지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땅 속으로 들어간 얘기를 쭉 하다 보면 하자면 미국 세계 3대 석유가 저거잖아요. 두바이유, 북해산 브렌트유, 그렇죠. 그리고 서부 텍사스 중진류 이러잖아요. 네. 근데 이 석유라는 게 우리가 볼 때 다 검은 기름 같아 보여도 당연히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안에 황이 얼마나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뭐 함유량 등급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네네. 너무 많이 들어가서 별로 안 좋아. 그걸 다 걸러내야 되니까 불순물이라고 하죠. 네. 근데 이게 낮을수록 경질료라 그래서 좋은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써도 되는 기름에 가까운 기름이 되는 거죠. 그럼 경질료가 더 비싸고 좋겠죠, 당연히. 근데 두바이유는 대표적으로 다 중질료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무거운 그건데 황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텍사스유는 굉장히 이 황 함량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냥 정제를 조금만 해도 그냥 쓸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맞아요. 근데 중진류들은 이걸 정제를 엄청 많이 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미국은 묻혀있는 석유마저도 경제성이 굉장히 좋은 석유다. 그래서 한국은 엄청 이런 한국의 화학산업이 잘난 이유가 뭐냐면 네.
이런 황이 많이 들어있는 안 좋은 걸 가져와서 이거를 걸러내는 기술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텍사스유를 별로 사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걸러내도 마진이 안 남는데 우리는 엄청 안 좋은 기름을 사다가 그러니까 딱 한국식이잖아요. 뭔가 이 안 좋은 선천적인 환경을 알착 같은 노력으로 극복해내는 게 우리의 비결인데 그렇죠. 미국은 그냥 땅에 빨대 꽂아서 걸러서 조금만 이렇게 필터링하면 쓸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한국은 일단 석유도 없고 가져올 수 있는 일단 것도 없잖아요. 일단 없는 데다가 근데 또 그게 경쟁력이라는 게 웃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를 들면 베네수엘라가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이라고 해요. 네. 근데 베네수엘라는 너무 황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그 황이 많이 들어서 먹으면 시대요. 황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는 그 석유는 이렇게 맛을 보면 그 석유 맛을 일하는 봐요? 분들은 맛을 본대요. 이게 올라오면 맛을 보거든요. 그래서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이 맛을 봐요. 시큼하다고 해요. 사워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무슨 영화를 너무 이상한 영화를 많이 보는 것 같아. 그러면 그거는 별로 정제를 많이 해서 옛날에 못 썼다는 거야. 근데 그걸 우리나라가 사온 거야. 우리한테 팔아라. 베네수엘라 원유를요? 아니 그런 이제 전 세계 대부분의 그런 중진류들을 네. 왜냐하면 중동산 석유도 별로 안 좋거든요. 그걸 가져와다가 이제 정제를 막 해가지고 돈을 번 거죠. 근데 미국은 그냥 빨대를 꽂으면 그냥 쓰면 된다. 놀랍죠. 그쵸. 미국이야 뭐 그냥 퍼내면은 바로 돈인데. 근데 진짜 너무 좋다. 너무 좋은 거죠. 심지어 석유의 질마저 좋은 거야. 석유 정도는 좀 안 좋아도 되는 거 걔는 아닌가? 판타지 랜드가 될 만해. 그러니까 원래 게임도 막 해도 돼야지 막 게임을 막 하는 건데 막 진짜 막착같이 하는 사람들은 절박한 상황에서 하는 거고. 잘 안 돼. 우리는 근데 사실 뭐 자원이 많다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 빼고는 자원만 하나 성공한 나라는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자원만 하나 성공한 나라는 없어요. 노르웨이 정도? 노르웨이 정도가 그거를 모아가지고 잘 살았지. 네덜란드조차도 석유 터지고 망했잖아요, 나라가. 그랬나요? 그게 네덜란드가 원래 수출로 먹고 우리 한국 같은 나라였잖아요. 열심히 악착같이 산 나라인데 어느 날 북해에 석유가 터진 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 갑자기 제가 직장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연금 복권이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럼 제가 회사생활 열심히 안 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된 거예요. 나중에 나라가 네덜란드는 그래서 네덜란드병이라는 게 걸렸거든요. 근데 노르웨이는 그게 나중에 터진 거야. 근데 네덜란드 봤어. 우리도 저거 이러다 망한다 해서 네덜란드는 국부 펀드 우리나라 국민연금 같은 거 세워서 국부 펀드 모든 석유 수입을 무조건 거기 넣고 이거 못 써. 이게 무조건 이거 후손들이 쓸 거야 하고 거기다 다 넣어놓는다는 거예요. 미래 연금 아니면 후손들을 위한 것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외적으로 자원을 잘 쓴 경우가 아니면 자원 잘 터졌다고 잘 사는 나라는 없다. 근데 미국은 역시나 예외다. 아니면 미국이 진짜 커서 그런 걸 수도 있죠. 너무 큰 나라라서 자원이 잘 터진 데다가 너무 크고 네덜란드 너무 조그맣고 사실. 그럴 수 있죠. 미국은 그러니까 자원만으로는 그래도 먹고 살기엔 좀 너무 큰 나라다. 그럴 수는 있죠. 그건 맞는 것 같아. 확률적으로 치자면 넓으면은 왜냐하면 우리가 산탄총 쏠 때도 이렇게 그 산탄총의 여러 쇠 구슬 중 하나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미친 듯이 많이 쏘는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미국은 그렇게 넓은데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이렇게 동부에 어느 조그만한 땅 하나가 우리나라 남한 면적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우리나라랑 비슷할 거예요. 일단 넓어야 돼. 중국도 그 지형도를 보면 중원이란 땅이 그러니까 그 전체 면적 대비해서는 진짜 얼마 안 되더라고. 보면 그렇죠. 이렇게 작거든요. 근데 애초에 너무 넓고 전체 갖고 있는 게 많으니까 그 중에서 되는데 한국은 그게 너무 스케일이 작아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한 건데 다행히 오히려 시대를 잘 타고나가지고 요즘은 이제 국토 면적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니까. 요즘에는 이제 디지털 세계에서 그러니까. 가상 부동산 땅 샀죠. 가상 부동산 산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왜 이렇게 꽂혀있지? 샀지. 사가지고 그거 영업하려는 거죠. 그런 거 가상 부동산은 대체 근데 왜 그걸 실제 화폐를 주고 산다는 거예요? 실제 돈을 주고 사는 거죠. 왜? 왜냐면은 그게 가치가 높아지는 거를 내 거를 뭐 7달러 그러니까 내가 5달러를 주고 사면 그 7달러에 주고 사겠다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그냥 비트코인도 그냥 숫자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서로 약속을 이거를 걔가 $10,000 생각 $10,000가 되는 것처럼 그냥 하는 거죠. 근데 그걸 판을 여는 사람이 진짜 제일 돈을 버는 개이득인 거지. 거죠. 근데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잖아요. 맞아요. 실효성이 있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거는 비트코인보다 제가 봤을 때 실효성이 없고 좀 더 투기에 그게 강한 것 같아요. 왜냐면 가치 저장소에 그게 없거든요. 전혀 실효성이 아니죠. 없잖아요. 가치가 생길 수도 있지. 그 땅 문서가 가치가 생길 수도 있는 근데 거죠. 기억나요?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
그래. 그러니까 디지털 세계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만약에 나중에 가가지고 야 너가 사둔 땅에서 살 수 있어라고 했어. 디지털 세계에서. 예를 들면 저거 똑같아. 리니지 아덴성 같은 것도 데이터일 뿐이야. 근데 그게 몇 억 하잖아요. 아덴성이라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상에서 엄청난 그게 생길 수 있는 거지. 그러면은 만약에 가상에서라도 압구정에 살아보는 게 낫잖아. 진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가상에서라도 나는 압구정을 갔지. 그러면 저기 이상한 땅 가질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대리만족을 하는 거지. 그쵸. 그래요. 상암동 가질 거예요? 압구정 대신? 그렇지. 아무튼 열심히 투자하세요. 열심히 투자하시고 이제 좀 다시 되돌아오면은 되돌아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퀸즈 갬빗으로부터 시작한 그래서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폐허가 된 유럽 국가들을 미국이 이렇게 지원해 줬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돈도 주고 내가 너희 지켜줄게라고 한 건데 이제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보는 나토군 먹는 나토가 아니라 나토군 네, 북대서양 조약기구 NATO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게 지금까지 쭉 내려져 오는 거고 그게 이제 당연히 핵을 가진 소련으로부터 이제 핵과 더불어서 이제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이 유럽 국가를 지켜주기 위해서 쭉 내려오는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토 그 합참의장은 무조건 미국인이잖아요. 우리나라 합참의장도 무조건 미국인이듯이 연합사령관. 네, 합참의장 뭐 근데 뭐 어쨌든 비슷한 그거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어쨌든 소련이 망하고 러시아만 있잖아요. 그러면 러시아가 지리적으로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상대는 아닐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러시아는 이제 더 이상 소련이 붕괴하고 나서 미국의 적수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나토가 현존하였긴 하지만 일단 그 전에 그 소련 옛 구소련이 경제적으로 워낙 붕괴한 상황에서 뭐 세계의 강자가 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연합이 깨진 거기도 하고 그 많은 연합들이 이제 뭐 동유럽 국가로 독립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미국과 호각세로 다투던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다만 군사적으로는 충분히 이제 이웃국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그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계속 있는 것도 군사적으로는 러시아가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미국이 그 군사 기지들을 거두어서 본토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긴 한데 요즘 기조가 좀 바뀌고 있긴 하죠.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우리가 왜 대체 너네들을 지켜줘야 돼? 라는 얘기 때문에 계속 이제 군사들을 뭐 불러들이고 뭐 독일에 있는 군사 기지를 철수 한 해 만에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소련이 망했어도 러시아는 그래도 아직 세계 2위, 3위의 군사력인데 네. 그래도 침공학이나 충돌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저자는 러시아를 그러니까 뭐 이 팀 마샬 그 되게 좀 뭐 표현이 독특해요. 지리적 감옥의 창살. 감옥의 창살? 네. 그러니까 이제 지리적으로 감옥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러시아가 툰드라 지대가 워낙 넓어서 그리고 모스크바는 이제 당연히 내륙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해외로 진출할 해군을 찾기에는 그 바다들이 다 얼어버려요. 그래서 예전에 러시아가 부동항을 찾아서 맞아요. 블라디보스톡까지 내려왔다고 하잖아요. 블라디보스톡은 부동항이 맞는데 이제 부동항이 너무 적고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해군을 보유할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되긴 하죠. 물론 해군이 있긴 하죠. 해군도 뭐 강력하고 그런데 미국을 침공할 만한 그런 핵 무기를 가지고 있을 정도는 아니고 핵무기 전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뭐 육군이나 공군이나 해군도 다 일상 전력들이 미국보다는 약해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러시아 말고 미국을 침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도 지리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도 뭐 그만큼 위협이 될 만한 국가는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그 외에도 그러면 이제 러시아가 침공을 못하면 대체 누가 이제 침공을 할 수 있을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중국이에요. G2. 중국군이 침공할 정도면 와서 환영 행사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왔으면. 아니 근데 요즘엔 침공이 아니라 그냥 미사일 날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의를 인정해줘야 돼. 근데 뭐 어쨌든 뭐 미사일로 날려도 어쨌든 사람이 가가지고 점령을 해야지 정복을 하는 거긴 하니까. 근데 이제 중국이 미국을 침공한다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죠. 중국이 지금 당연히 미국을 침공을 할 수는 없고 본토에 진출을 할 수 없지만 문제는 아까 말했듯이 미국이 본토 이외의 군사기지를 확장을 했다는 점인 거예요. 미국은 백인들을 제일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자기네 나라 쳐들어오는 거는
백인들이 이번 자기 의회를 쳐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자기네 나라를 더 조심해야 돼. 맞아요. 이번에 그 워싱턴의 DC에 예. 25,000명 주방미군을 배치했대요. 맞아요. 한국 주한미군이 한 26,000명인가 7,000명인가 되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주한미군만한 규모를 자기네 나라 수도에 배치한 거야. 그렇죠. 자기들 폭도들 막으려고. 그거 보니까 참 미국은 참 별난 나라다. 진짜 별난 미국은 나라예요. 진짜 별나죠. 외침 가능성 없지만 저런 일도 날 수 있다. 폭도들이 의회를 점령하고 그런다. 침공 가능성 낮네요. 그런 네. 거 보면.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침공 가능성은 낮지만 문제는 해외 군사 기지인 거죠. 그래서 해외 군사 기지를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는 요즘 올라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올랐죠. 그렇죠.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예요. 예전에 그 사드 사태 때 중국이 사드 들여오지 말라고 엄청 난리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태가 사드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군사 기지라고 볼 수는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군사 기지죠. 그럼요. 그래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지리적 이점이고 사실 안보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훨씬 중요한 거죠. 미국 오키나와 기지가 이제 그 군사학적으로는 바다 건너 있으니까 뭐 지상군이 함부로 들어올 수도 없고 해군력으로 막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지리적 이점인데 이거를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을 수 있는 정말 천혜의 완충지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군사기지에 사드를 들어온다고 하니까 중국이 야, 너 사드 들어오면 경제 보복할 거야. 너네 관광지 이제 관광객들 안 보내라고 으름장을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중국이 이제 영향력이 커졌다. 근데 그러면 이건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본토 침공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뭐 군사적인 위협 그리고 계속 눈에 거슬릴 만한 그런 그렇죠. 입장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결국에는 중국이 이제 미국을 침공할 수 있는 가장 큰 대항 세력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는 가장 높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부족하다는 게 이제 팀 마샬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큰 차이점은 중국이 위협할 수 있을 정도가 됐지만 그렇다고 해외 군사기지를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강력해졌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싫어해요 중국을. 세계 그쵸. 국가가. 중국이 해외 기지 군사 기지 하나 있어요. 어디 있어요? 지부티라고 알아요? 지부티라고 어디 있냐면 그 소말리아 해적 나온다고 우리 왜 청해 부대 가고 하는 데 있잖아요. 네. 거기에 소말리아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네. 소말리아 위에 진짜 지도로 보면 코딱 진짜 손바닥만한 땅이 하나 있어요. 지부티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이 땅이 너무 좋은 거야. 우리로 치면 고속도로 톨게이트 같은 위치에 있고 그 아덴만이 얼마나 목이 좋으니까 해적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조그마한 땅에 지부티라는 독립국가가 있는데 이 나라는 그래서 너무 땅이 좋으니까 군사기지를 짓게 해줘요. 그런 다음에 렌트를 받아. 이게 정부 수입의 거의 절반이 국박해요. 대박이잖아요. 이게 나라를 열어놓고 임대료 정산하는데 임대료를 세계 최강 대국들한테 다 받아요. 진짜 똑똑하다. 근데 그 지부티가 공화국이에요? 네, 대통령이 있는 나라인데 정말 똑똑하다. 중국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뭐 일본도 그러니까 뭐 일본이 군사기지 못 만들지만 그런 나가 있는 부대가 있고 뭐 미국, 유럽 다 이런 데가 기지가 있는 거야. 근데 거기서 렌트를 받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중국군이 있어. 그럼 미군도 거기에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렌트비를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쫓아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렌트비를 자꾸 올리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비즈니스 모델도 있다. 정말 똑똑하네요. 그러니까 중국은 근데 생각해보면 중국 뭔가 자부심을 갖고 싶겠죠. 세계 자기 자국 최초의 군사기지 갖고 싶다고 나갔는데 거기 가서 월세만 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의미 있는 군사기지는 미국만 아니지만 많이 만들고 있다. 네, 그렇죠. 뭐 있긴 하지만 어쨌든 아까 이제 남궁 기자가 말했듯이 중국이 군사기지를 건설해줄 수 있도록 허용할 만한 나라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찾아보기로는 미국이 그 해외에 59개의 군사기지가 있는데 중국은 하나? 아까 이제 남궁민 기자가 말했던 그 쪽에 하나가 있고 최근에 탄자니아, 미얀마, 뭐 파키스탄 이쪽에 군사기지를 짓기 위해서 뭐 협상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거는 최근에 자초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해외 군사 능력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수준이다. 중국이 대항할 수준이 아니다. 지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제 미국의 지리적 이점이 진짜 좋다. 네, 이거네요. 그러니까 킹왕 짱이다. 땅을 잘 골라야 한다. 역시 그 문명에서도 처음에 그 스타팅 포인트 정하려고 그 주변에 좋은 땅 없으면 그래서 나가잖아요. 이렇게 다시 다시 게임 다시 시작하고 몇 맞아요. 번 다시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건 좀 쉬운 게 걔네는 주변에
보여요. 대충 맨 처음에 하더라도 맞아. 이게 쫙 보이니까. 근데 그 보이는 걸 보였으면 우리 선조들이 여길 골랐겠어요. 그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우리 답답한 때는 거지. 안 보이는 거지. 근데 막 생각해보면 쫓겨나고 막 전쟁에 부족들끼리 싸우고 쫓겨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왔더니 이렇게 추운데 어떻게 정착을 했는지. 아니 근데 고조선 면적이 한반도 위쪽까지였잖아요. 그쵸? 지금이 맞아. 아니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럼 조금 더 가까이 근 역사적으로 따지면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네. 그 강남을 못 봤냐는 거지. 제가 저번에 말한 거 기억하죠? 제 친구 뭐요? 그 부모님끼리 어머님은 상계동 주공 아파트를 사자고 했고 아버님은 압구정 은마 아파트를 압구정이 아니지 대치동 은마 아파트를 사자고 했는데 네. 어머님이 이기셨다.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걸까? 근데 그때만 해도 그 원래 학원가가 생기는 게 별로 안 좋은 땅에 생겨요. 학원은 학원은 너무 좋은 요지에 안 생겨요. 왜냐면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놀고 있기 때문에 건물이 임대료가 싸야 돼요. 그렇죠. 주변에 그렇겠죠. 상업시설이 없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별로인 땅에 생겨요. 보통 목동, 뭐 상계동 이런 데가 옛날에도 그렇게 중심지에 거기 학원 빼고 뭐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대치동도 사실 그때는 별로였던 거야. 아 저기가 되겠나 했던 거죠. 그죠. 근데 거기가 대치동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게. 대치동이 교육의 성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땐 대치동이 그냥 약간 그냥 외진 시골이었던 거예요. 아 그때는 네. 그리고 주변 지하철역도 없어야 돼. 학원가 생각해보면 지하철이랑 참 멀어요. 교통이 별로 안 좋아야 되거든. 근데 은행 사거리 같은 건 좀 예외인데 학원가는 원래 좀 이렇게 주변에 상업시설도 없고 요즘엔 안 그래. 요즘엔 안 그래요. 지금은 서울이 다 10,000원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지. 왜 그 대치 그 사거리 가보면은 거기 어디야? 지금이 거긴데 대치역에서 내려서 대치 학원가 가려면 걸어서 엄청 많이 걸어야 돼요. 5분.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거지 그 정도면. 아유, 5분은. 아 그러니까 원래 학원가가 그렇다. 목동도 학원가랑 지하철이랑 그렇긴 거리가 하죠. 멀어요. 맞아요. 그래서 원래 학원가는 상업시설이 없고 임대료가 싸고 지하철역이랑 멀어야 된다. 근데 대치동도 2000년대 초반만 생각해보면 사실 진짜 뭐 학원가라고 했긴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막 맞아. 미친 듯이 지금처럼 학원 그 열기가 심하진 않았거든요. 2000년대 초반? 네, 2002년도, 2003년도 이때. 아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때- 제가 대치동에 맨 처음에 발을 들였을 때가 중3 때니까 그때면은 뭐 한 대치동 유명할 때인데. 엄청 유명. 페르마 막 이런 거 들어오고 그러니까. 난리 쳤어. 그때 유명할 때인데. 그때가 오히려 지금보다 사교육 열풍이었죠. 그쵸. 맞아요. 그때 진짜 지금 많이 한창이었고. 죽었어요. 정시가 많이 사라지면서 지금은 많이 다들 죽었어. 막 인터넷 강의 듣는 거 아니에요? 그쵸? 아니 근데 정시가 줄어든 게 진짜 영향이 커요. 제가 맞아요. 보면은 현강을 안 듣. 그래서 내년부터 되니까? 정부에서 갑자기 정시를 늘려주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난리 났어요. 이게 대박이다. 지금 다 재수하고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강남 애들 학교 다니던 애들도 지금 재수하고 다 갑자기 다시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땅이 많이. 중요하다고. 아 땅 얘기 오늘 우리가 지리 얘기하는데 자꾸 땅 얘기를 하게 되네. 난 미국이 자꾸 좋은 땅을 이렇게 가졌다고 하니까 자꾸 우리도 좋은 땅을 가졌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미국 처음 간 사람들 다 힘들어 고생했겠죠. 그러니까요. 판타지랜드 나한테 다시 만약에 별로 나- 고생 안 했잖아 판타지랜드 사람. 아니 만약에 나였으면 미국 그 개척 시대 갈래 아니면은 거기 뭐 런던 어딘가에 직장인을 살려면 난 런던에 살았을 것 같아. 누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일이야. 그럼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이제.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팀 마샬의 말은 미국이 망해가고 있다고 일부는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거네요. 그렇죠. 이제 미국의 쇠락이 와도 지리적인 이점이 너무 크고 그 다음에 이 지리적 이점에 더해서 해외 군사 기지들도 이제 위협받지 않는 상황이다. 패권 국가의 위치는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로 Don't 정리를 worry, 할 수 있을 것 Don't worry, 같습니다. be happy. 그럼 약간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타고 태어난 건데 네. 해외 군사 기지에 이걸 세우면서 해외에 네. 또 다른 지리적 이점을 얘네가 가져갔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대 상황이 만든 또 다른 지리적 이점은 그 이데올로기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해외를 진출했던 것이 어쨌든 오히려 더 이제 영향력을 강화하고 공고하게 하고 침략을 방지할 수 있는, 물론 이제 그 본토 침략은 어떤 방식으로든 가능하긴 하겠죠. 왜냐하면 9.11 테러 때도 봤을 때처럼 그렇게 게릴라로 그렇게 뭐 공격은 할 수 있겠지만 뭐 누가 미사일을 쏘거나 지상군이 침략을 할 수는 없을 전망이다. 뭐 이런 내용의 그겁니다. 미국 역사상 본토가 공격당한 적이 딱 한 번 있잖아요. 그렇죠. 딱 한 번이죠. 아니죠, 2번이에요. 그 영국이 한 번 이번에 왜 회자된 건데 영국군이 쳐들어와서 미국 그 백악관에 분리해가지고 옛날 미영 전쟁, 그러니까 미국 독립하고 영국군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이 배 위에서 싸움이 붙었거든요. 영국 애들이랑 미국의 싸움이 붙었는데
영국 군함이 쳐들어와가지고 독립은 시켰지만 자기들 봤을 때는 한참 아래 나라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영국군이 워싱턴을 함락시킨 거예요. 그래서 백악관에다 불을 질렀거든요. 근데 불을 지르고 돌아가니까 여러 불난집 본 적 있죠. 불나면 어떻게 돼요? 집이 새까매지잖아요. 그렇죠. 그 위에 흰 색깔 페인트로 벽을 칠했어요. 그거를. 그래서 화이트 하우스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네, 그게 약간 조롱이었거든요 원래. 재밌다, 조롱이었는데 이거는. 근데 미국인들이 참 대국적 마인드인 게 그 조롱의 의미를 자기들 오피셜 이름으로 쓰는 거예요. 원래 화이트 하우스가 오피셜이 아니었어요. 근데 오피셜이 된 게 얼마 안 됐거든. 화이트 하우스가 그 위에 하얀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미국의 독립 후 첫 번째 외국군 침략인데 네. 두 번째가 뭐냐면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이 네. 쳐들어간 공격한 적 있는 거 알아요? 일본 애들이 잠수함을 이렇게 해가지고 네. 우리도 한번 미국의 본토를 쳐보자 해가지고 잠수함을 진짜 그때 할 수 없는 진짜 최선을 다해가지고 잠수함을 만들어가지고 네. 보냈대요. 태평양 가로지른 거야. 야.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로 가서 미사일 한 방 던지고 바로 도망갔어. 그게 미국 역사상 두 번째 외국군의 공격이었대요. 사상자 아무도 없고 별거 없네. 근데. 주민이 신고한 거예요. 여기 이게 뭐 터진 것 같다. 웃기다. 근데 그때 그게 미국했던데 보도는 난리 난 거예요. 그 재패니즈들이 쳐들어왔다고 이제 난리가 나긴 했대요. 그때는 놀라긴 했겠지. 한 발만 난리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죠. 그쵸. 혹시 또 혹시 또 날릴 올지도 수 있어요. 모르잖아. 근데 일본 애들도 한번 정신승리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랬던 역사가 있답니다. 정말 코미디 같은 외침 역사죠. 그러네요. 네. 외침도 알겠습니다. 받지 않았다. 시간이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어요. 오늘은 지리에임 미국 편을 봤는데 네. 어떠셨어요? 남궁민 기자는 어땠나요? 저는 뭐 저희가 지금까지 굉장히 뭐 친중 방송이 아니냐, 중국 친화적이다 그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 오늘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무엇인지를 보여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왜 패권국의 지위에 올랐고 왜 지금도 강성한 나라가 됐는지에 대해서 좀 뭔가 기본적인 걸 알게 됐잖아요. 뭐 사실 막 무슨 대통령이 어떻고 이런 건 사실 작은 그거잖아요. 근데 진짜 그 기반에 있는 뭔가 스타팅 포인트의 조건을 딱 알게 돼서 확실히 부럽기도 하고, 네, 부러운 나라다. 많이 부럽네요. 네, 비교가 된다 우리랑은. 윤 기자는 어떠셨어요? 저도 읽고 소개를 해드리면서 진짜 미국이 확실히 타고난 지리구나 이거랑 그다음에 이제 좀 그러니까 지리적인 이점이 이 정도로 중요한 거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오늘 좀 재밌었는데 저는 운칠 기삼이 아니라 운구 기일 약간 그런 거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타고 태어난 것도 진짜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됐고 이게 적당히 타고 태어나야 되는데 너무 잘 타고 우리도 이제 앞으로 어디인가 살 때 부동산을 잘 봐야 돼. 우리가 자리 잡는 곳을 잘 봐야 돼요. 아무튼 다음 콘텐츠에는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을 들고 와서 대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 봐요.